오늘은 시녀의 눈으로 본 영화 헤어질 결심, 이런 타이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70대 중반의 노인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노인들에 관한 영화 몇 편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인턴이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도 괜찮고. 근데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유수란 영화예요. 2015년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도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의 후보작으로 올랐던데 상은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을 받든 안 받든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는 노년의 시점에서 미래의 삶을 바라보고 또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제가 봤기 때문이다. 그 소렌티노 감독도 우리 한국에 와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삶에서 중요한 건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미래다, 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헤어질 결심을 이렇게 평화를 가고 싶은 이유는 이 노인의 입장에서 이 평화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먼저 헤어질 결심의 영화 장르는 멜로죠. 또 로맨스가 있고 서스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서 추락한 남자의 변사 사건을 다룬 영화죠. 감독은 박찬욱 씨고 주연은 박해일, 탕웨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2022년 칸 영화제의 감독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이 박 감독을 아주 극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스토리는 잘 아시겠지만은 남자 주인공 혜준이 사건 당일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건 당일에 알리바이 탐문과 잠복 수사를 통해서 이 여주인공 설애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그녀를 의심하면서 그 관심과 사랑에 싹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칸느에서 왜 상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가요. 특히 여기에는 그 동양적 메타포가 아주 강렬합니다. 먼저 설애라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설애라는 이름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이 설애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조세 설애의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달마대서가 한 말인데 여기에서 따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이 영화의 그 미장센이 재밌어요. 특히 순천 송광사라든가 천왕문, 북, 계단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장면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눈이 나오는데 눈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 반듯하게 보인다. 그런 비유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의 눈, 하얀 겨울의 눈, 추운 겨울에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동양에서는. 또 주인공들이 모두 바다를 좋아하죠. 그래서 영화의 그 마지막 피날레 장소도 삼척 부남의 그 해변가, 그 바다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 바다, 바람, 비, 그리고 돌들, 그리고 소나무 사이에서 헤어질 결심에 대한 내용과 그 못잊을 추억에 대한 그런 내용이 가득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개가 나오죠. 이 주인공 설애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전체가 모나리자처럼 신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관계도 좀 모호해요. 보고도 넘어가는 우리의 삶과 많이 비슷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공, 여주인공 모두 내면의 붕괴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저 내면의 붕괴가 동시에 어떤 구원이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 그런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동양적 미학은 A불교예요. 슬프지만은 아주 비통하게 이르지 않는다. 이런 동양적 미학의 전통이 있는데 이 영화에도 역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A불교를 넘어서는 어떤 장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주인공 설애의 이름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설이라는 말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사 설애의
여기에 나오는 설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은 조사 설의라는 이 말은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요, 불교에서. 그래서 이 달마라는 스님은 누구냐면은 인도에 와서 처음으로 중국이나 이 동아시아에 어떤 불교의 어떤 진수를, 그 진수 하나가 선법인데 선법을 전하신 그런 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달마도사의 문화에 수많은 도인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곧 조사 설해이란 무슨 뜻이냐면 달마가 서쪽에서, 인도에서 동방으로 전화해 온 특별한 곳, 곧 불교적 큰 뜻, 이걸 의미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해를 밝히는 데서 수많은 공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안에 대해서 우리나라 해인사에 있는 해인 총림, 방장, 법진 스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조사 설해라는 것은 이 선가의 시작인 동시에 종문의 끝이다. 1700개의 모든 공안이 이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이것으로서 끝을 맺었기 때문이다. 출가의 시작도 이것이요, 열반의 끝도 이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 법전 스님 위에도 많은 스님이 다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또 이 영화에는 말이요, 번뇌와 미혹이 저는 핵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번뇌와 미혹이라는 것은 이게 다 불교적 용어인데, 먼저 번뇌라는 건 말이요, 인간의 몸이나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며 미혹하게 하는 모든 정신작용이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살면서 겪는 모든 생각에 의한 괴로움을 표현하는 불교식 한자입니다. 번뇌라는 게. 이 본래 번은 신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뜻이죠. 뇌는 또 괴로워할 뇌고. 미혹이라는 건 뭐냐?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이 미혹에 비슷한 말이 유혹이란 말이 있죠. 끼워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죠. 또 매혹이란 말도 있고 또 고혹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나 매력까지 홀려서 매력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고혹입니다. 또 현혹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해능이라는 선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고 생사 자체가 열반이다. 그러니까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 이런 말씀을 해서 이 말이 많이 우리가 쓰이고 있죠. 이 말을. 또 이 설해라는 말은 말이에요. 설해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 설해이라는 말인데, 인도의 달마대사가 중국까지 와서 전해주려 한 진리죠. 그래서 부처님도 이 진리를 말이에요, 언어로는 진실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여마시중의 미소로서 가섭이라는 제자에게 이진전심으로만 가능했던 바로 그 유명한 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 이름이 심상치가 않겠죠. 또 이 영화의 그 마지막 장소는 바다입니다. 이 설해는 여주인공이 말이에요, 바다에서 꼿꼿이 서서 그 파도를 맞으면서 해전하는 시간에 죽음을 택해요. 그렇죠? 근데 이 설해란 여주인공이 과연 해준만을 위해서, 자기 애인 해준만을 위해서 죽음을 택했을까? 저는 설해가 죽는 순간 고통을 느꼈겠지만은 동시에 바다의 거친 물결 소리, 그리고 파도 소리, 이거와 같이 합일이 돼가지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에는 그 파도 소리와 함께 그 설해 말이에요, 숨소리도 저는 함께 들은 것 같았어요. 적어도 내 눈에는 말이에요, 파도와 하나가 되려고 설해는 노력한 걸로 보이고, 또 설해는 바다의 거친 모습, 그리고 그 파도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움과 함께 고통도 같이 느끼고 또 그걸 같이 간직하고 바다의 품속에서 영혼으로 돌아갔다, 이런 느낌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또 남주인공은 해주는 어떤 느낌으로 바닷가의 거친 비바람을 맞으면서
설해를 찾아 헤매었을까? 그 해준이 찾는 건 설해지요. 그런데 아마 좀 더 나이가 더 들어서 다시 그 시절을 회복해 본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 해준이 찾는 것은 단순한 설해의 상만이 아니라 어떤 영혼의 상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닷가의 그 바다. 그리고 이 번뇌와 구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번뇌와 해탈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해석이죠.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느낀. 먼저 설의 뜻이 뭐냐? 이거는 불성을 보고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불교적 깨달음에 관한 나의 생각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옛날 그 불교에 대한 책을 많이 봤지만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모호한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양의 철학책이나 이런 거는 명쾌하잖아요. 근데 이 불교나 이 유교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내가 옛날에 뭐 금강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지만은 그게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아는 척 깨달은 척 해서는 안 되겠다. 또 달려가는 척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그 설의 뜻도 또 어떤 그 남자인과 해준의 뜻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영화를 보고 이해한 만큼만 인정을 하자. 솔직히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인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현실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인연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볍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솔직히 본 그 설의 의입니다. 그러면 번뇌의 종식은 다시 말하면 설의 혹은 해준이 느끼는 그런 번뇌. 이런 번뇌는 그 여주인공 남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 대부분이 다 느끼는 그런 번뇌가 대부분이 다 그런 번뇌를 느끼고 살잖아요. 그래서 번뇌를 종식시키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번뇌를 있는 그대로 조용하게 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되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겠느냐. 이래야 번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은 번뇌를 따뜻한 나의 그 마음과 눈길 속에서 어느 정도 녹여 없앨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붕괴 그리고 구원. 이 영화에 붕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붕괴란 내용을 사전을 찾아보고 여주인공이 그러는데 이 사랑과 붕괴 그리고 구원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여주인공이 살인을 자꾸 하고 자기에게 자꾸 다가오니까 이 남주인공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러니까 여주인공 사례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이 두 마디가 난 굉장히 아름답게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하고 이 남주인공 형사가 여주인공에게 얘기하는 거는 나의 사랑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해서 나를 또 찾아오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되고 또 여주인공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인도 하고 살인보다는 살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하고 아주 슬픈 눈초리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구절이 아주 압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에도 해준을 모르고 해준도 서로 그 설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교적인 입장에서 말이에요. 어떻게 설에는 두 사람은 서로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산을 얘기할 때 산을 참모습을 보는 이는 어떤 사람이냐? 산에 가서 열심히 뭐 운동을 하고 산에 가서 무슨 친구들 만나고 끝나고 나서 맥주나 막걸리 한잔하고 이것도 뭐 괜찮겠지만 그거보다도 산의 참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자기가 산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 산이 된다고 그러는 거는 산을 분별하지도 않고 산에 좋고 나쁨도 가리지 않고 산을 판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산과 하나가 되어야만 산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 영화에서도 말이에요. 이 두 주인공이 서로 이해하려면 이 헤일이라는 사람이 설애가 되고 또 설애가 헤일이 되어야만 아까 그 두 말, 아까 그 한 말,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혹은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하는 상대의 속으로 들어가서 상대가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말이에요. 아무 판단도 없고 나쁨도 가리지 않고 선입견도 없고 그리고 내가 몸을 들어가고 살아가는 현실도 잊지 않고 그리고 냉정한 눈으로 맑은 눈으로 상대를 바라봐야만 상대의 마음을 설에는 해를 읽을 수가 있고 해일은 설에를 읽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보통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런 경지가 가능하긴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수준만이 문제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이게 특이한 생물 아니에요. 수 100억 쪽의 어떤 시냅스로 운영되는 그런 우리는 뇌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다 어떤 신비한 영물들인데 이러한 신비한 영물들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맑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상대의 말을 들어보고 상대의 표정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고 내 마음을 다시 본다 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래서 서로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맑은 눈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바라봐야만 상대의 죽음을 서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슴의 한을 덜 넘기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영화의 한국적 미학이 많이 돋보입니다. 한국적 미학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을 체포해가지고 지금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로 가는데 이 둘이서 서로 애인이 여행을 하러 간 건지 수사관이 범인을 데리고 경찰서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수갑을 차고 서로 가는데 이 손으로 서로 연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또 실제로 연애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엄연하게 형사가 범인을 데리고 경찰서로 가는 건 틀림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하모니가 동양적 미학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A 불비 그리고 A 불상 이런 미학을 이게 동양의 미학인데 이 미학을 갖추고 있다. 이 A 불비와 A 불상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공자가 논어에서 나오는 한 구조를 응용을 한 건데 이 공자가 관자라고 하는 시경이라는 것 경이 있는데 그 경전의 그 맨 앞에 나온 시인데 이 관자라는 시를 평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관자라는 시경에 나오는 시는 그 주인공들이 즐거워도 지나치지 않고 또 슬플 때도 그 화기를 아주 상하게 하는 거,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작품이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소위 낙이 부름 애불상 이런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 애불비는 우룩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우룩이 애불비 해가지고 슬퍼도 지나치게 비통하지는 않는다. 이런 동양적 미학을 표현한 그런 미학인데 이 영화는 이런 미학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미학이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인이 말이 한이 많은 거는 슬픔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기 때문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르게 가요금, 고려 가요의 어떤 그 가시라는 그런 시조가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황진이 그리고 최근엔 김소월 그리고 지금 헤어질 결심에 나오는 이 영화까지 관통하는 그런 감정이 바로 A 불비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대에 이런 감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영화가 헤어질 결심 같다. 저는 이것이 그래서 도약적 미학을 인정을 해서 칸느에서 감독상을 주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헤어질 결심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했을까? 어제가 아니라 헤어질 결심을 언제 했을까? 이겁니다. 저는 첩포는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 이런 말을 하면서 남주인공도 마찬가지고 여주인공도 마찬가지고 헤어질 결심을 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첩포는 바다에 버려요는 여러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형사 해준의 말은 자기가 꼭 어떤 형사 아니에요. 신사 같은 형사인데 진실을 이 형사가 말이에요. 자기를 붕괴시키면서 진실을 은폐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이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녀는 이 해준의 기대를 배반하죠. 그리고 버리기는커녕 자기가 붕괴됩니다. 그죠? 설에는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내가 표현이 좀 이상한데, 파괴적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연연을 지켜내는 동시에 자신의 사랑을 완수했다. 그리고 그래서 헤어질 결심은 두 사람 다 영원히 사랑할 결심이고 헤어지지 않을 결심이다. 그래서 설애의 사랑은 아득히 푸른 바다 위에 지금도 살아있다. 이런 멘트로 제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 살아보니까 너무 곱고 순수하고 영원한 사랑은 이 평범한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이 영화를 보고 감성을 하고 감동을 받되 이런 사랑은 하지 말아라.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사랑하고 애불부의 정신을 지켜나가라. 이 말씀으로 저의 영화평을 마치겠습니다.